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싼 대출금리를 찾으려면 부지런히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돌아다녀야 했는데 지난 5월부터는 간단히 책상 앞에서 손품만 팔아도 싼 대출금리를 찾을 수 있고 또 대출 갈아타기도 쉽게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막상 이런 서비스를 시작해 봤더니 큰 효과는 없더라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주식거래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이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대형 증권사가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파산 직전에 몰린 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MBC의 양효걸 기자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양효걸 기자가 준비해 오신 네이버가 주식거래 서비스에 진출할 것 같다는 소식. 일단 한마디로 네이버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주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 네이버 말고 네이버 파이낸셜, 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자회사인데 이게 다음 달 엔페이 증권을 통해서 주식 거래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도 네이버 페이 증권 포털에서 각종 증시 관련 정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뭐 시세라든지 시장 지표라든지 뭐 일부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까지 제공이 되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미래에셋 증권 등 한두 개 정도 증권사가 네이버에 입점해서 주식 거래를 중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 거래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보면 지금은 대부분 이제 개별 증권사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나 모바일 MTS에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거래하잖아요. 근데 그 증권사 홈페이지나 뭐 맞아요. 네, MTS를 맞습니다. 깔고 거기 깔고 뭐 로그인하고 인증 거쳐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 증권사들과 제휴를 맺고 네이버가 아예 증권사 계좌랑 연동을 해서 클릭 몇 번에 이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카카오, 토스 이런 곳에서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이버가 하는 거하고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구조가 좀 다릅니다. 카카오나 토스는 아예 인터넷 은행 면허 그리고 주식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증권업 인가를 새로 따는 방식을 썼다면 예. 네이버는 바로 다른 증권사와 제휴하는 방식을 이제 취한 건데요. 그동안 네이버도 뭐 신한이나 메리츠 증권 등 주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휴 서비스를 맺긴 맺었습니다. 뭐 예. 빠른 거래 이런 거 누르면은 이제 증권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돼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네. 사실 이거는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에 불과했다면 지금부터 하려는 거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아예 계좌를 연동해 놓고 터놓고 네이버 화면에서 거래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는 저 증권사에 가서 거래하고 싶으시면 저 증권사로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로그인을 하라고 하면 하시고 시키는 대로 하고 오세요. 맞습니다. 돈 잘 버세요 하고 보내줬는데 네. 지금은 여기에서 아예 로그인 해놓고 네. 미리 계좌도 터서 붙여놓고 맞습니다. 매수 그러면 여기서 바로 매수가 되고 네, 맞습니다. 매도하면 여기서 매도가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볼 때는 바로 매수가 되는 거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 증권 계좌가 네이버랑 연결되니까 네. 어차피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 거치지 않고 네이버 로그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종목을 골라가지고 매수를 하면은 일견 보기에는 그냥 바로 그쪽에서 매수가 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 그냥 네이버에서 거래하는 거구나 그렇게 라고 생각하시면 느껴지는 거고 네. 뒷단에서는 네이버가 증권사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네. 증권사들이랑 제휴해서 네. 야, 이런 주문 거래가 왔어 빨리 너희가 주문 좀 해줘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비자는 굳이 뭐 다른 거 뭐 뉴스를 읽거나 하다가 이 주식 팔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네이버에서 팔 수 있다는. 맞습니다. 굳이 그 MTS를 연결 안 하더라도 네. 편리한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 반응은 나쁘진 않습니다. 이 주식 투자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손쉽게 포털에서 찾아보다가 주식 거래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제 편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종목별 토론방이 네이버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예. 뭐 이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게다가 이 네이버 같은 거대한 플랫폼이 접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원래 뭐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주식 거래를 좀 할 수 있게 되면 시장 이제 볼륨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예. 하지만 이 소비자들도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 특히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이버 증권을 통해서 거래하다가 사고라도 나면은 사실 투자자들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서버에 증권사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거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이버 서버는 문제가 없지만 네. 어찌됐든 뭐 소비자가 볼 땐 장애가 생겨서 매매 계약 체결이 안 됐으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온 피해가 있다고 하면 이게 뭐 네이버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증권사가 잘못한 건지 이게 배상 책임도 좀 모호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그때 서버 어디가 잘못했는지 판단하세요 하면 그거는 할 수는 있겠네요. 할 수는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난번에 뭐 IDC 화재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겨우 그 정도가 우려할 만한 점의 전부라면 네. 그러면 그냥 합시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네. 불안하다 좀. 네이버가 우리 손님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우리는 네이버 밑에 종속돼서 네. 그냥 뭐 수수료 좀 깎으세요 하면 깎는 거고 네. 이른바 납품업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HTS나 MTS 고객들이 빠져나갈 게 너무나도 이제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결국 네이버와 제휴 서비스를 맺는다 하더라도 거대 플랫폼에 이 주식 거래에 대한 주도권을 뺏긴다. 그래서 결국은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공포가 있는 거고요. 물론 네이버 증권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새 시장으로 끌어오는 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다 같이 네이버랑 제휴하면 경쟁은 치열해졌는데 오히려 고객 유입은 많이 안 느는 그런 상황으로 결국 가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거고요. 다만 이제 대형 증권사에 눌려서 길을 펴지 못하던 중소 증권사들은 원래 고객 유치하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인데 네이버랑 제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주식 거래도 좀 유도하고 예. 수수료 챙길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그럼 네. 수수료를 고객이 한 번 내면 그걸 네이버와 증권사가 나눠 갖는다는 구조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 네이버는 증권업 허가가 없기 때문에 예. 실제 주식을 거래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트래픽을 증권사에 몰아주는 역할까지만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네이버는 뭘로 돈 벌어요? 결국은 광고비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부동산에 진출하거나 쇼핑에 진출할 때도 예. 우리는 판을 깔아주지 직접 매매를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결국은 광고비 단가를 비딩 뭐 경매를 붙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익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썼거든요. 그래서 증권업계도 결국은 트래픽을 몰아주는 건 무료로 할지 몰라도 네. 나중에 이 플랫폼이 자리를 잡으면 광고비로 회수해 갈 거다 이런 이제 공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얼마나 많고 거래 대금이 얼마나 많고와는 무관하게 네. 광고료로서 받겠다는. 맞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증권사한테는 광고료를 많이 내라고 요구할 거고. 네. 사실상 네. 그게 싫으면 이제 그 증권사 찾기 어려운 곳에다가 버튼을 넣어놓고 그러는 걸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금융당국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좋습니다 하세요 할 수도 있고 이건 안 됩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금융당국은 일단 제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엄밀하게 좀 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두겠지만 만약에 투자자 보호에 허점이 생기거나 예를 들어서 보안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경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또 증권업 민가를 힘들게 받았던 카카오나 이제 토스 같은 경우는 전공법을 택했다고 보이는데 네이버는 사실 이걸 무력화시키는 우회를 뚫은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상 네이버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요. 어떤 사업이든. 네. 무슨 쇼핑을 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쇼핑몰 있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쇼핑몰로 연결해주고 네. 네이버 뉴스에서 전 국민이 다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데도 본인이 직접 만드는 뉴스는 하나도 없고 네. 다 이제 여기저기 연결만 하니까 뭐 몇 년 전부터 언론사들은 우리 홈페이지에는 사람 하나도 안 오고 다 네이버에서 보고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갑이 되고 이제 이런 불평들이 좀 있었는데 증권사도 이제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걱정이겠네요. 반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중소형 언론사들은 또 많이 트래픽이 늘어나기도 했으니까 똑같은 구조가 될 것 같긴 하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박 작가님, 네. 기업의 워크아웃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게 잘못하면 이제 까딱하면 망할 것 같은 그런 기업을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좀 살려봅시다. 빨리 살려봅시다. 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기업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예, 병원 일단 가기 전에 심폐소생술부터 해보자. 이게 워크아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 가서 수술 받는 게 법정 관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업이 아플 때 할 수 있는 건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빨리 하는 건 워크아웃, 조금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하는 게 법정 관리입니다. 예. 원래는 기업이 아프면 병원 가서 수술을 받게 했어요. 법정 관리만 받게 했었는데 네. 과거에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아픈 기업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일단 수술실 잡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만 이제 법을 만들어놨었거든요. 수술실이 너무 밀리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급하니까 요거라도 할 수 있게 합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계속 연장이 되고 하다가 작년 말에는 연장이 안 됐거든요. 근데 법을 연장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국회가 이제 다른 법안들 처리하느라 제때 통과를 못 시킨 것도 있고요. 심폐소생술인 워크아웃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도 좀 강해서 그렇습니다. 환자가 수술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사망할 것 같으면 네, 밖에서라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 안 할 텐데. 그렇습니다. 기업이 워크아웃하는 것은 굳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논리는 뭡니까? 그 논리는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환자의 보호자격인 채권단, 그러니까 주로 그 회사에 돈을 많이 빌려준 은행들인데 예. 채권단의 한 75%만 동의를 하면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심폐소생술에 들어간다는 건 그럼 워크아웃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 기업은 아픈 기업이니까 돈 받을 일 있는 채권자들도 잠깐 양보하세요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머지 동의하는 25% 있죠. 그 25%의 권리는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돈 빌려주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인데 예.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네, 나는 내 채권인데 받지도 못하고 열중시효하고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게 이게 왜 권리를 이렇게 침해하면 되느냐? 그렇죠. 아,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제 기업 파산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심폐소생술로 잠깐 살릴 게 아니라 기업이 많이 아프면 수술을 받게 해서 확실히 낫게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법원의 논리도 좀 강하게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지 예. 왜 자꾸 밖에서 그 심폐소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원도 좀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기업들 그리고 채권단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손을 안 쓰면 당장 기업을 파산을 하게 생겼는데 언제 병원까지 이동해서 검사 받을 거 다 받고 수술하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일단은 파산이라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걸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법을 좀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국회가 이제 통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라는 게 어제 나온 보도입니다. 그 원칙으로 보면 법정 관리를 해야 되고 네. 원칙으로 보면 채권자의 권리는 인정해줘야 하지만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거 다 하다 보면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져 나갈 수 있으니 예. 이른바 편법으로 좀 살려봅시다. 기업 예.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라는 식으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계속 해오다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안 됩니다. 원칙을 좀 세워봅시다. 이제 하면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당분간은 원칙 없이 가는 걸로 바뀐 거예요. 받기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완전히 통과된 건 아닙니다. 표현을 제가 좀 한쪽으로 해서 죄송하긴 한데 한쪽에서 보면 원칙 없이 가는 거고 네, 한쪽에서 보면 실용적으로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네, 알겠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 이것도 재밌는데 대출 금리 비교를 그러니까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줬죠. 올해 초부터 신용 대출에 관한 한. 5월부터였습니다. 네. 네. 그건 이제 온라인 대환 대출 서비스라고 했는데 야 이제 이러면 이제 싼 금리로 다 몰리겠구나. 비싼 금리 받는 은행은 살 수가 없겠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까? 해보니까? 네, 말하자면 뚜껑을 열어봤더니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게 없더라. 뭐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일단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이 대출 상품을 한 곳에 다 모아서요. 모바일 앱으로 한눈에 비교도 해보고 바로바로 갈아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입니다. 네. 아직은 신용대출만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대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인데요. 예.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신용대출 상품만으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운영해봤더니 실제 고객들이 누린 금리 인하 효과가 얼마나 컸다, 뭐 어떤 식으로 대출을 갈아타더라 이렇게 분석을 한 보고서입니다. 플랫폼 운영이 시작된 5월 말부터 5달 동안 대략 9만 명 정도가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이 더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갈아탔는데요. 예. 이용 금액이 2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전체 신용대출 잔액이 지금 한 283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럼 1%에도 못 미친 거죠. 네. 대출 갈아타면서 이들이 아낀 이자가 얼마였냐? 이 연간 기준으로 400억 원 정도 되는데 한 사람당 평균 45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을 낮춘 겁니다. 2조 원이 이동했는데 연간 기준으로 400억 원의 이자가 아껴졌으면 대략 2%포인트 정도의 이자 감면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네요. 네, 한 1.6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 대출 받던 분은 3%로 갈아탔다는 거고 9% 대출 받았던 분은 7%쯤으로 갈아탔다는 거니까 네.
쏠쏠했네요. 뭐 나쁘지 않죠. 예. 근데 전체 이제 금액으로 보면 생각보다는 좀 금액이 낮다. 아직 이용자가 많지 네, 않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이게 결국 금리 상승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금리 상승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대환대출 수요도 크지가 않았고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추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당초에 이 대환대출 플랫폼 만들 때 몇 가지 좀 기대와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들이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 벌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리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대출자들도 이자 부담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저축은행에서는 갈아타기가 쉬워지니까 우리가 겨우 붙들어놨던 이 우량 고객이 1금융권으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보고서에서는 이런 기대와 우려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았고 은행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 네, 가슴을 쓸어내린 상황. 네, 왜 그러죠? 치열하게 가격 검색을 해서 비교를 하면 지금 쇼핑 업계에서는 거의 제일 싼 그 쇼핑몰로 사람 몰리는 네. 그런 구조인데 왜 여기서는 그 효과가 별로 없었을까요? 아직 뭐 처음이라 그런 게 있다는 걸 잘 몰랐을 수도 있고. 홍보 효과의 문제였을 수도 예. 있겠죠. 단순하게 보면. 근데 일단 이 2조 원을 가지고 이제 이 2조 원이라는 실적을 만들어낸 이 9만 명 정도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뜯어본 거예요. 근데 봤더니 보통 이제 기대했던 게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같은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넘어가서 이제 시중은행으로 넘어가서 금리 비중을 낮추고 금리 부담을 낮추고 싶어하는 이 중저신용자들이 보통 이 혜택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뜯어봤더니 그 비중은 굉장히 적었고요. 심지어 2금융권 내에서 중저신용자들이 더 좋은 조건 찾아서 다른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도 상당히 드물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1금융권 내에서 대출 상품을 갈아탄 경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다. 그러니까 좀 신용 높은 분들이 더 하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조금을 더 낮추기 위해서 오히려 1금융권 안에서 다른 은행 찾아서 이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정작 중조신용자들은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혜택을 보지 못했고 예.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만 혜택을 누렸다. 이렇게 요약이 된 겁니다. 네. 보고서에서는 왜 그러냐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두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만약에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아직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가서 이제 이걸 바꾸려고 갔는데 다 거기에 10만 원짜리 상품만 있으면 네. 제가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냥 10,000원짜리 그냥 그대로 들고 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거의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 2금융권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상품이 많지만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 위주로만 대출을 취급하다 보니까 2금융권 고객들이 갈아타고 싶어도 이 대환 상품 고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빌린 신용대출을 은행 신용대출로 바꿔보려고 하니까 네, 나는 안 받아주더라. 그렇죠. 나한테 네. 돈 빌려줄 은행은 없더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저축은행에서 받을 수밖에 없기도 했었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같은 이유인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제2금융권이 플랫폼에 참여를 잘 안 했다는 건데 결국 경쟁사에 이제 고객을 빼앗아 오려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플랫폼에다가 진열을 해놔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제2금융권이 이 자체에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선 건전성 관리 때문에 가계대출을 늘릴 형편이 안 돼서 그랬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자칫하다가는 고객을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축은행들도 금리 경쟁을 좀 해야 그래야 A저축은행에서 빌렸던 분이 나는 B은행으로 가려고 하니까 나는 안 빌려주고 네. C저축은행이 지금보다 금리가 좀 싸네 넘어가자라고는 할 수 있을 텐데 네. C저축은행도 금리 경쟁을 별로 안 하더라.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저축은행들의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경쟁을 할 만큼 녹록지도 않은 상황인지라 여기에서 뭔가 더 나은 이제 금리 마진을 줄여서까지 들어가서 상품을 유치해 와서 얻을 수 있는 지금 실익이 없는 거죠. 건전성 지표 자체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저신용자들은 모셔왔다가 연체할 가능성이 높으니 네. 괜히 함부로 모셔오지 맙시다. 그런 게 제2금융권의 분위기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 뭐 없애자 하는 얘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직은 효과는 좀 적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같기는 한데 좀 재밌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금리 충분히 싼 분들이 오히려 더 치열하게 검색해서 조금 더 싼 곳으로 넘어가더라 네. 하는 그런 경우. 그래도 그 이후에 좀 최근에는 그래도 변화가 좀 있었던 게 시중은행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중심으로 해서 이 중저 신용자들이 좀 갈아탈 수 있는 상품들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그나마 기대해 볼 만한 게 다음 달부터 이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온라인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는 점인데요. 일단 다음 달에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선보이고 내년에는 이제 전세 대출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주담대까지 온라인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 대출을 빼앗고 뺏기는 이제 무한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유치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이 금융 소비자들의 혜택도 커질 텐데 그렇겠죠. 지금 시장 여건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좀 치열할 수 있느냐. 일단은 이제 금리가 좀 좋지가 않죠. 금리 절대적 수치가 좀 상당히 부담이 큰 상황이고 예. 또 각종 규제 여건 이런 것도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과연 그렇게 금리 인하 경쟁을 파격적으로 펼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한도는 늘릴 수 없게 제한을 두겠다는 방침이 거의 정해진 상태라 이런 마케팅은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싼 대출이자 상품 은행들이 많이 쏟아낼 때가 있고 네. 싹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 항상 유효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뭐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있으면 좋으니까 네. 별로 쓰는 분도 없는데 그냥 없애시죠. 라는 거라면 그러지는 말자.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